네, 이게 2018년도 거부터죠. 이제 마지막 2년치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답만 찍고 넘어가 볼게요. 답은 2번이죠. 2번.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이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맞서 싸울 수 있다. 그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옳은 행위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먹을 상대방이 나한테 주먹을 날려서 맞았다. 이 자식 날 때려? 나도 때렸어. 자, 근데 상대방이 또 갑자기 너도 날 때리네. 한 대 더 맞아.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러면 과잉 폭행이나 이렇게 되겠죠. 24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맞죠?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입니다. 탄핵주의, 당사자주의. 거기에다가 규문주의 요소가 살짝 가미돼 있다. 법원이 MC처럼 진행을 한다.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즉시 인도. 만약에 24시간 말이라는 게 있으면은 만약에 24시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 비슷한 사례로 재밌었던 게 우리 청해 부대 아시나요? 청해 부대? 우리 옛날에 해적들한테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해적들 이것도 현행범이잖아요. 이 사람들 체포했으니까 군인분들이 사법 경찰관들한테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말리아에서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즉시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싸웠었고요. 또 이 인도 그 영장 청구도 이제 인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거를 체포한 때로 가야 되냐 인도 받은 때로 가야 되냐 이런 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라 청구하여야지만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고요.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인도 받은 때부터 체포 기산점으로 한다. 이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인도 받은 때부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다만 이제 범죄에 있어서 뭐 모욕죄 아니면은 명예훼손 이런 거는 좀 안 되겠고요. 중요 범죄, 가령 강간 아니면 또 뭐 살인 이런 거는 좀 현행범 체포를 해야겠죠. 또 뭐 강간을 했다 해도 도망갈 이유가 없다. 뭐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또 현행범 체포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수사기관이 도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으러 오면 되겠죠. 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시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오, 미란다 고지죠. 나머지 맞는 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 자발적이니까 스스로 회피한다. 예. 자, 기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짝지나 모기 기피제 이런 거 있죠. 못 오게 하는 거. 신청해서 모기 기피제도 우리가 모기 기피제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고인이 요청하는 거를 기피, 법령에 의해서 배제되는 거를 제척.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고요. 또 공개재판주의입니다. 공개재판주의고요. 심리는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는 비공개. 어떨 때냐? 우리 천안함 사태인가요? 잠수함으로 쭉 가라앉을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도면을 공개하나 마냐 이것 때문에 어디가 누수되는지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밝히면은 우리 국가 기밀이 누출된다 해서 심리는 비공개하고요. 대신에 재판 결과는 알려주었습니다. 증거재판주의고요. 형식적 진실주의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실체를 찾으러 간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요.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상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수할 수 있다. 맞죠?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령 자기는 구형으로 뭐 벌금형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뭐 3년형을 내렸다. 그러면 좀 과하다 해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네, 맞는 말이죠.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보시면요, 재판 결과가 있어서 뭐 유죄 판결을 하겠다 땅땅땅 하면요, 피고인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피고인이 수리하면서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그 법원,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이 원심 법원이잖아요. 원 판결을 내린 법원. 그것 떠올리면은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제 나가면서 막 쓰죠. 이제 쓰면서 재판장 끝나고 밖에서 막 써가지고 항소합니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항상 고소, 이건 2심, 고등법원, 대법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상소심에는요, 꼭 항소시 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단독부 합의부에 의한 항소심이 있더라. 1심을 단독부로 할 때 2심을 합의부로 하여서 항소가 있더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수사의 일반 원칙, 이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요. 수사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수사 비례입니다. 비례. 이게 수사 자유의 원칙이 왜 헷갈리냐면요,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은요, 일단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수사를 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무조건 수사를 개시해야 되고요. 이 수사를 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주관적으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유가 주관적이 아니냐인데, 여기서 이 수사의 원칙에서 수사 원칙은요, 수사 비례 원칙으로서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따라라. 임의로 자유롭게 너 주관에 맞춰서 수사는 해도 되는데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런 말입니다. 영장주의, 강제수사는 법정에 있는 대로 법에 있는 거 따라라. 이거 말고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도망갈 것 같다, 증거인멸할 것 같다 이럴 때 구속하고요. 불구속 수사의 예외겠죠.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2017년 문제로 넘어가도록 넘어왔네요. 24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만약에 뭐 정치 사건이나 이런 거 휘말렸는데 정치인들은 안 원하겠죠. 이슈가 안 되길 말할 테니까, 재지인 거에 대해서. 하지만 법원이나 재판장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겠다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예. 돈이 없어서 만약에 변호를 못하고 그대로 비난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이거 나이와 관련된 게, 잘 봐요. 우리나라 선거는 이제 18세 이하로 떨어졌죠. 18세 이상으로. 그래서 18세고요. 배심원도 이제 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18세. 19세인 게 딱 하나 있어요. 국민투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아직도 19세다. 국민투표는 19세다. 국민투표는 19세다. 네.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쵸? 배심원의 판결에 이제 내 판결을, 재판관의 판결을 기속되지 않는다. 자, 25번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개념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문제 풀려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자, 이거 비슷한 거 그림판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형법이나 형사법만 하시거나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거 좀 잘 모른다, 자기가 상식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다, 뉴스를 잘 안 봤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비상구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거의. 자, 잘 봐요. 헌법소원, 일단 상소가 있겠죠. 또 헌법소원이 있을 거고요. 재심으로 할게요. 재심. 또 헌법소원이 있을 거고요. 또 위헌 법률 심사가 있을 때고요. 또 권한쟁의. 이거는 뭐 비상구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개념 차이이기 때문에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또 비상상고.
요 정도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봐봐요. 얘는 원심 판결에 대해서 해당 사건 가지고 싸울 때 내가 상소하겠다. 7일 이내에 상소를 하는 거죠. 만약에 1심에서 7일이 지났다.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판결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이 판결을 누가 확정하냐? 법원. 자, 우리나라는 죄와 벌이죠.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으려면 누구를 거쳐가야 돼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하여야 합니다. 그럼 법원이 판결을 하였단 말은 죄를 주겠다 또는 무죄다. 둘 중 하나겠죠? 자, 일단 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7일 이내 상소 기간이 지나면요. 다시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금 판결을 여는 것. 다시금 판결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이것도 대법원에 해당하네요. 이런 게 있고요. 자, 비상상고도 비슷해요. 근데 비상상고는 이 판결이 이루어진 재판이 사건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요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다 합니다. 대법원에다. 요 느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재심은 피고인이 억울해서 할 거 아니에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근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합니다. 총장이 대법원에다가 법령이 위반되었다. 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판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재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 재심 사건이 있나요? 영화를 한번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저도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유명한 영화가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얘는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어요. 직무유기죄가 있는데 얘가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형이라 하잖아요. 법정형. 법에서 몇 년형 벌을 정하라. 근데 정하라 했는데 직무유기죄는요, 사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대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기했다. 그러면 이제 벌을 때리는데요. 벌금형이 없어요. 뭐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라던가 자격정지나 명예훼손 손실 뭐 이런 형이겠죠. 일단 벌금형이 없다는 거. 자, 사무징금, 벌구, 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있어도 얘는 없다. 이렇게 자격정지, 자격상실까지 있는데, 이것도 재밌게 해보고 갈까요? 자, 원래 징역은 1년에서부터 30년. 죄송합니다. 한 달이네요. 한 달. 유기는 무기는요 50년. 맞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고요. 무기징역은 뭐 무기겠죠. 또 벌금, 구류, 과료 물수. 과료는 2,000원에서 5만 원이고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겠죠. 또 구류는 한 달 미만. 여기 한 달이니까. 요 개념 아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벌금형이 없더라, 직무유기에서. 근데 직무유기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이 보니까 야, 여기 직무유기 맞네, 너 잘못했네 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검사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 판사님, 이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징역을 때리셔야 되는데 했는데, 판사가 야, 얘가 직무유기 한 거 맞지만 이 공무원이란 직렬이, 너도 공무원 아니냐, 살다 보면 뭐 직무를 유기할 때도 있고 뭐 바쁘고 뭐 일을 방치할 때도 있지 않냐, 내가 볼 때는 징역을 과하고 벌금형해 해서 벌금형으로 100만 원 때려버린 거예요. 판사가 죄형 법정주의인데 판사가 100만 원 형을 때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 때리면 어떻게 된다? 법원이 판결을 종료해. 또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피고인은 아이고 땡큐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거고요. 억울한 건 누구겠어요? 억울한 거는 이제 검사겠죠. 검사가 또 상소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거 안 맞다. 이거 100만 원 가야죠. 100만 원 없어요, 판사님, 이러면서 뭐 어떻게 재판을 하겠죠. 근데 재판을 하다가요, 계속 올라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미 이 판결 자체가 1심에서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상소를 안 하고 검사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 비상상고를 통해서 2심까지 안 가고요, 대법원에다 꼰질러 버린 거예요. 대법원에다가 검찰총장이, 야, 너네 1심 판결이 이렇게 하던데 이거 법에 없어.
죄형 법정주의라서 벌도 이제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100만 원 했어. 이럴 때는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서 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제해주겠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구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100만 원 내고 말게 징역형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사건이 있더라.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위헌 법률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률이 헌법에 안 맞더라.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 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뭐 명령을 내리겠죠. 하달합니다.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모든 음식점을 다 문 닫으라 하시라 이렇게 명령이 와요. 이거를 이제 직무명령인가요? 기간 규칙인가요? 규칙으로 왔다 칠게요. 일단 규칙으로 와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시행령으로 왔다 해도 되고요. 시행 규칙으로 왔겠네요. 시행 규칙으로 와서 이제 지자체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막 훈령, 고시 이런 걸 해요. 잘 봐요. 자, 우리 헌법이 제일 위고요. 법률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 대통령이겠죠. 그 다음에 부령,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국가기관이 보통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그 밑에는요. 얘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훈령,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이런 게 있고요. 이 반대로 더 밑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는 조례, 규칙 이렇게 있겠죠.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거고요. 규칙은 이 지자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법적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보건복지부니까 부로 끝나겠죠. 그럼 부령으로 해서 보건복지령으로 해서 얘네가 이렇게 하달을 해요. 근데 부령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부령을 살펴보니까 국가 재난적 위기 상황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침의 형식으로 지자체에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해요. 자, 이럼 이 지침 봐봐요. 이 지침이 갑자기 뭐 전 지역은 모든 가게를 뭐 8시에 문 닫으세요. 대형마트 포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만약에 문 닫는다. 생필품 사러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아니면 또는 이 법률, 이 지침 자체가 헌법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자유의 국가, 경제 자유의 국가고 또는 이동의 자유 아니면 뭐 선택의 자유 이런 걸로 할까요? 나 그러한 개념 없는데 이게 도입할 만한 그 헌법상 권리가 안 나오네요. 일단 하여튼 뭐 기본권으로 자유겠죠. 자유 어떠한 자유겠죠. 신체의 자유든 뭐 이동의 자유든 선택의 자유든 뭐 이래서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내 생명권을 침해했다. 내가 라면을 생필품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침해했다. 해서 지자체에서 야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트가 하나밖에 없는 대형 시장이 없고 대형마트밖에 없어. 그 대형마트가 8시에 문 닫아버리면은 8시 이후에는 아무도 생필품을 못 사서 다 굶어 죽어. 이래서 이걸 위헌 법률 심사할게 하는 게 위헌 법률 심사고요. 헌법소원은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통 청구를 합니다. 가령 우리 이번에 기억에 남는 그게 있나요? 기억에 남으시는 거? 무기 있죠, 무기. 군대 가서 무기를 군사훈련 맞지 않겠다. 요게 있었어요. 헌법 가서 유명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 병역법은 병역 기피를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군사훈련을 다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익분들도 다 군사훈련 받죠. 그런 걸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군사훈련을 받지 않겠다 내 종교적 신념으로 해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는 사람 죽이는 게 싫어. 그래서 사람 죽이는 행동 자체를 안 배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내가 기본권 침해당했다 해서 헌법소원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권 침해. 보통 이거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역 기피를 하니까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럴 때 이제 헌법소원을 하면 되겠다. 느낌이 아시겠죠?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기관과 기관의 싸움인 거죠. 기관과 기관의 싸움. 기관과
기관의 싸움. 뭐 지자체와 지자체 싸움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할지 지자체 보건과에서 할지 보건소에서 할지 이런 것도 싸움이 되겠죠. 가령 이제 뭐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치매 환자 관리라는 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 입장에서도 선거권과 관련돼서 좀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복지를 챙겨준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 지자체가 다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령 보건소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거니 뭐 지자체에서 할 거니 이런 것도 논의가 되겠죠. 치매 안심센터에 관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하나요. 그쵸? 일사부재리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의 사건과 논의 증거만 해라. 비상상고가 이유가 없을 때는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이니까 확사공패. 죄송합니다. 면소 판결이 확사공패고요. 공소기각 결정은 경포치사, 관할의 경합, 죄가 포함되지 않을 때 또 공소취소입니다. 공소취소. 또 그러니까 3번이게 됐죠. 공소기각 결정이니까. 나머지는 재발 고기 절반제라고 해서 뭐 재공소가 되었다거나 재발 중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때 또 고소 절차가 위반됐을 때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든지 기소 절차가 위반되었을 때 반의사 불벌에서 불벌을 표시했다든지 이런 게 되겠네요. 네. 자, 2문제 남았네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의 지척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의 대표한테 맞죠. 신체 구속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그렇죠. 변호인 접견권이죠. 3번, 4번 맞고요. 이것도 기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네요. 이것도 맞고요. 이거는 1번은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원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 누구든지 자신의 재판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에 나와 있어요.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상입니다. 헌법상. 와, 어렵게 나왔네요. 짬미님. 그쵸. 이런 건 뭐 2, 3, 4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렵게 나왔네요. 확실히. 네. 자, 이건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면요, 일단 숫자를 써야 돼요. 잘 봐요. 3, 5, 1, 3 그리고 2를 여기다 써요. 그리고 저는 이걸 3년 500만원 이하 벌금, 그래서 1년에서 3년. 집행유예 요건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이고요. 뭐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겠죠. 이하의 형이겠죠.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고요. 선고유예는 이제 선고를 유예하는 2년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이 기간이 끝나면요, 2년이 끝나면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그거죠. 이제 강간범이나 성범죄자들을 우리가 보호관찰하는 데에서 전자발찌 치우고 발찌 차고 살펴보잖아요. 이런 걸 보호관찰한다. 특정 지역에 가둬놔서,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신체 자유를 좀 제한해서 관찰한다. 이런 거겠죠.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쵸. 몇 년은 살고 몇 년은 뭐 선고 유예할게. 이런 거 가능하다. 아니면 벌금형 일부 주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할게. 이런 거 된다고요. 선고 유예 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이거 아니죠.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형사소송법 기초까지 해서 5기년이 끝났고요. 우리 지금 순서가 법학 일반이랑 헌법을 같이 섞어서 했죠. 법학 일반, 헌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대부분 문제가 28번쯤에서 끝나요. 그쵸? 문제가 대부분 28번쯤에서 끝난다. 그럼 여기서 남은 거 민사소송인데요. 민사법 문제인데요. 민사법 같은 경우는요,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4문제 5문제 빼면은 23문제죠. 23문제인데 이거를 뭐 어려운 거 나오면 3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나머지 20문제는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20문제 맞추면요 뭐 어떻게 돼요? 50문제. 아니 50점이죠. 50점.
우리 법학개론에서는 40점 이상만 먹으면 됩니다. 경비조사 시험은. 그리고 나머지 또 찍어서 또 맞출 수도 있겠죠. 절반인 문제를 찍어서 맞춘다 치면은 일렬로 쫙 민다 했을 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또 12.5점을 더 먹겠죠. 맞나요? 맞네요. 맞나?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쭉 밀어서 나오면 한 15점 정도 더 먹는다 치면은 보통 60에서 65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짬비에 있어서 물론 끝까지 다 가면 좋겠지만 이제 남은 게 뭐뭐 남았냐? 민사법, 사회법, 행정법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파트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경비지수사 기출시험에 있어서는요 60에서 65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거고요. 이걸 배워두면 좋죠. 또 비교하면서 앞에 걸 또 복습하는 기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많이 보고 도움되는 건요. 우선 여기가 제일 많이 도움되고요. 이거는 계약이나 뭐 자기가 상법이다 경비조사를 실제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게 좀 이 두 개가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네. 사회법이나 고용관리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경찰청이나 이런 거 상대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 실무가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되고 나서부터 또는 자기가 상인이다 사업을 할 거다 하면은 필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파트 헌법 일반 법학 일반 헌법 요 파트는 형사법 요 파트는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 말아야 하는 알면 도움되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영상을 지금 정리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60에서 65점 정도는 주더라 이게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80점 90점 고득점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생소한 용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 아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겠죠. 또 자기가 뭐 공무원을 준비했었다 아니면은 뭐 뉴스나 영화를 많이 봤었다 이러면 또 행정법도 편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해서는 또 제가 이 파트는 사실 많이 알지 못해요. 딱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만 알기 때문에 영상 길이도 짧고 영상 수도 짧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뭐 모르는 거 모른다 암기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열과 성의를 다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 언제든지 지적질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요구에 앞서서 수정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다만 답이 언제 고쳐질지 모른다. 저는 여기에 지금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완성도는 제가 생각한 기획에 있어서 80점, 90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본인도 다소 그렇게까지 막 크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더 전문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요 이제 직업 상담사 준비하면서 사회법 살짝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면서 살짝 공부했었고요. 행정법도 행정사 준비한다고 살짝 공부했었습니다. 얘는 58점으로 떨어졌고요. 얘는 시험 필기만 통과하고 실기는 안 했고요. 얘는 도전조차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일반인 종대에서 법조인이 아니라 법학과 출신도 아니니까 제가 공부한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